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무엇이 진실인지 끝까지 팝니다. 끝내는 토론이 아닌 이제 시작하는 토론. 사회 전반 핫한 이슈를 즉석해서 토론을 조리해드립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자책과 반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반성이 나온 어제 국민통합위 만찬장,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여당 지도부, 또 강요, 참모들까지 죄다 불러 모았습니다. 반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 면전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합을 내걸었지만 김한길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종의 선포식 같았습니다. 김한길은 집권 세력의 구세주일까 아니면 당을 깨는 기술자일까?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오늘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잘 있었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는 16일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뭐 여러 지금 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좀 파란만장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난 다음에. 아니, 더 바쁜 분은 김건희 여사고 두 번째 바쁘신 분. 네. 갑자기 지난주에 보궐선거 때 점쟁이문호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시달렸습니다. 16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의총이 그 직전에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있었는데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 3번 연달아 이겨가지고 지는 법을 까먹은 건지 지고 나서 의뢰 있는 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원총회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어떤 건의를 하고 이런 건데 이번엔 누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선거라는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적인 건의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복지부동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좀 고쳤으면 하는 걸 쭉 열거 있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가 최상병 건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처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나 외교는 뭐 잘하려고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고 좀 성과가 늦게 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스타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뜬 분인데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하는 걸 보면은 그 상징 자산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박 원장께서는 이별의 눈물 아니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던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먼저 이준석의 눈물은 진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해놓고 내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회한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각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눈물을 저도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람마다 딱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심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안경 렌즈가 없는데 그 안으로 손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본격적인 주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에 좀 지독하게 걸렸고요. 이렇게 옆에 아크릴판을 세워두고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인트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대통령 쪽에서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요즘 들어서 신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되게 시간표를 빨리 돌리네, 이거 2배속으로 돌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12월쯤 여기서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고의 수단이고요. 네. 네, 윤석열 신당론 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전망 이런 거 여쭤볼 텐데요. 원장님, 현실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 강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면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예. 저렇게 참패한 다음 윤석열 신당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 건너 가버렸다. 그렇죠. 물 건너 갔다. 그렇지만은 검찰 공천은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좀 더 유리하게 그 유지하면서 유리하게 써먹겠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거죠? 이번 의원총회를 보더라도 아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라도 방향 이 상황을 타개할 아이디어 갖고 와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그득하신 생각이 뭐겠습니까? 원래 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부터 해서 꽉 막혀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럼 어쨌든 원래 오던 대로 한 1, 2, 3, 4, 5단계 실패했지만 6단계부터 꺼내보자 해서 이제 신단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로 지금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지지층이라는 것이 소위 콘크리트 보수층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이거는 희한한 지점이다. 김한길 대표의 이력을 지금까지 봤을 때 결국 보수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정당 활동을 해오시는 분이거든요. 뿌리가 민주당에 있죠. 보수와 경쟁하는 방향 쪽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뭔가 국민 통합의 주축에 서겠다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뿐더러 지금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 얼마 전에 한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이 임명이 되셨어요. 예. 저도 뭐 그런데 바른미래당 하면서 김동철 의원님 알고 교류하지만은 또 좋은 분이지만은 보수의 원로들이 굉장히 화났습니다. 그거 보고. 네. 정무적인 인사를 아니면 정치인 출신의 인사를 한전 사장에 넣겠다는 생각이었으면은 사실 이것도 특이하긴 한데 원래 한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적자도 많고요. 보통 그래서 정치인 출신들은 도로공사 많이 갑니다. 도로공사는 정책 운신의 폭이 좁다는 생각 때문에 그 뭐 요금 정하고 이런 정도의 판단 정도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도로공사 많이 보내는데 이번 한전에 보내는 걸 보면서 야 그럴 거면은 보수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원로들한테 기회를 주지 왜 김동철한테 기회를 주냐 이래가지고 뿔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당을 재편성하는 어떤 임무 또는 국민통합이라는 거창한 임무까지 김한길 위원장 앞세워서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주류 원로들과는 거의 척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앞서 보신 영상 속에 그 행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모임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뭐 극찬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됐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네, 김한길 위원장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저 말이 나온 장소가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인데 거기에 장관들도 왔죠. 그리고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도 다 왔고요. 네, 9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 정도로 칭찬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뭐 대단히 능력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적응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김한길 위원장과 깊숙한 얘기를 나눈다. 네. 그 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극찬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 대표께서 뭐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수 지지층 그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콘크리트 지지층하고는 좀 결이 안 맞는 사람이어서 좀 이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와 무관하게 그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대선이 끝나고도 김한길 위원장을 따로 본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하도 김한길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김한길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 그때도 보면은 대선 때도 새시대위원회라는 딱히 무슨 목적인지 모르는 조직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그때 보면 막 새시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당사협 빌딩을 임차해가지고 뭐 거의 창당 작업 비슷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보면 막 포스터에 막 알록달록한 색깔로 당 로고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내 선대위 조직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 당선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정계 개편을 목적으로 해서 특임을 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용산에 김한길 위원장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찾아뵌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김한길 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시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따로 뭔가 특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 당대표였던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저도 사실 그 과정에서 들었는데 전국 조직을 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네. 그러면 정당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네, 전국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되는 과정, 그 전에 정계 입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전에 입문할 땐 그랬죠.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당선되는 과정에서는 기여가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중용된 건 맞는데 네. 제가 적어도 보는 한계선 내에서는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기록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제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새시대위원회라는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시면서 그때 신지혜 씨 영입 뭐 이런 것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새시대위원회를 뭐 해체한다 이러면서 그 뒤로 종적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묘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민통합위원장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박 원장께서는 신당론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럼 그 프로젝트,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는 생각은 강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은 통합의 의미는 보수와 진보 그런 통합도 있겠지만 동서의 통합 이런 게 더 절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왕 넘어간 사람끼리 박주선 전 의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김한길 대표가 하느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집 식구들이니까 몰랐죠. 그렇지만은 줄기차게
창당을 준비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력을 상실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도 유승민도 또 그 사이 까칠하게 하던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다 평정되니까 이건 내 당이다 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결정적인 게 누가 이렇게 강서 선거에서 참패할 걸 국민은 알았는데 다 아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거듭 말씀드려서 김한길이 아니라 천안길이라도 동력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강서 보궐선거 끝나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그 전부터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강서 보궐선거 이긴다는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거가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먼저 대통령이 보일 반응이 제 예상으로는 나한테 그렇게 보고한 놈들 다 잘라부터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를 투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중용되고 있네? 이런 거거든요. 물론 선거 결과에 떠밀려가지고 즉각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자존심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국민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제 제가 100분 토론 가서 박용진 의원이랑 토론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자료 영상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비로 한 대 맞은 느낌이다. 근데 박용진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니 국민은 야구방망이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비로 맞았다 그러면은 보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허망하냐.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전혀 아프지 않은 척 갑자기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활동 보고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아까 원장이 말씀대로 창당 동력까지 가기에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뭐 껍데기 창당하고 이런 거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조직을 띄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출마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동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박 원장님은 동력이 떨어져서 현실성이 없다. 이 대표님은 동력이 떨어졌지만 뭐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그렇게 공천하면 질 걸 다 아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대통령이죠. 복권.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공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서 내가 복권했는데 웬 소리? 공천했잖아. 그래가 모두 투입해서. 그래서 두 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뭐 거의 덕담에 가깝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당을 깨는 전문가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김한길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12년 전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역동적인 경선의 중심에 있는 기호 사건 김한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 그리운 요즘입니다. 본 여사가 키우는 진돗개 새끼 난 것 한 마리 분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당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관통하는 오직 한 가지 정정당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는 사람들, 노무현 후보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합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봉화마을에 다녀오면서 마음이 참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주장했는데 밀실에서 당권 나누는 반칙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자고 맞서 싸웠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둘로 쪼개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노무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틀,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획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은 노무현 프레임이고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재창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프레임을 제대로 극복해냈다면 우리 정동영 후보의 경선 승리, 대선 승리 가능하다.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계 은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다시 정치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을 빼앗긴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으니까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기여할 책임도 있다. 기여하는 역할이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이 중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 4년 동안 세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네. 주로 뭘 하고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던 책들도 보고 글도 좀 쓰고 수입이 되는 일은 안 했죠. 가장 노무현 같지 않은 정치하면서 마치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웃기만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데 또 저하고도 때로는 좋았고 나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정말 구체화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지만 혹시 윤석열 모르잖아요. 신당? 네. 저는 못 남아요. 못 나와요. 그런 동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국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얕보니까 강사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거예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재주가 특출한 게요. 모시는 높은 사람의 혼을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한때 김한길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건 안 됩니다. 제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절대 김한길을 믿어가지고 문화관광부 장관 제 후임으로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지금 저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칭찬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저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혼을 잘 빼요. 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를 해보죠. 여기 당사자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더 재밌죠. 그런가요?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까? 유승민 의원과 저는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도 지금으로서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정치적으로 철학이 비슷한 건 맞겠죠. 그런데 지향점이 같은지는 의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을 할 때도 바른미래당을 할 때도 새로운 보수당을 할 때도 지금 다시 이제 국민의힘을 할 때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성골이라는 인식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나쁜 놈들이 가고 나면은 내가 대구 경북의 적자로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고 정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순간에 유승민 의원이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가 있다면은 결국 정치가 지역 구도에서 조금은 세대 구도로 바뀌길 바라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경제적 계급 구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향점이 다르면 정치라는 건 정당이라는 건 어떤 기반을 두고 뭐 물론 최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유승민 의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간의 부단한 대화를 해서 역할 분담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하면은 다른 정치인이 얘기했으면 저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저는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퍼즐이 참 어려워지죠.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불통, 고집, 저런 분열의 정치 결과 반드시 보수가 분열할 거다. 그 중심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설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전 대표도 그 신당 창당에 연기가 피우는 그런 말씀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말씀 들으니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표 하신 말씀이 유승민 전 의원은 TK의 성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입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항상 그걸 지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싸움 붙이려고 할 거라고요 언론들이.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른미래당 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민주평화당 계열과는 함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민주평화당이 따로 별도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당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유승민 의원이 그 소위 호남 정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은 당내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작은 규모로 축소되어서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지만은 저는 유승민 의원의 그 뭐랄까요? 사실 2016년부터 계속 이어진 유승민 의원의 힘듦 속에서 본인이 7년 가까이 지켜온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걸 버릴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용을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고 중도주의 뭐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보수주의자요 공화주의자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궤가 다릅니다. 3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경직되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굉장히 본인의 신조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아이디어 완전히 동조되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험 때문에라도 이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분과 같이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는 선거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 세 분이 함께 출마했잖아요. 저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대표였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물론 유승민 의원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아 맞다. TV 토론에 등장하셨다. 그래서 아니요. TV 토론 아니고 그 마쿠에서 이제 3당 대통령 후보들의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융통성이 있어.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이해를 하고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유승민 후보는 단호하게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햇볕 정책을 펴온 김대중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라. 그래서 나는 그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경제 실력이나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참 유승민 대표 같은 사람이 비록 우리하고 당은 다릅지만은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한번 유승민 대표가 저를 만나자 하더니 선배님 그렇게 밖에서 칭찬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안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당신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게 확신이 돼요.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압받아가지고 공천 이제 어려워질 때 제가 유승민 대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더 싸워라. 그리고 처참하게 탈당해가지고 왜 대구를 못 떠났냐, TK를 못 떠났냐. 강남의 무소속 가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은 대구 경북을 1m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TK를 못 벗어나는 게 정체성 때문인가요? 본인이 뒷걸음질 치는 행동을 잘 안 하는 분입니다. 본인이 세운 목표에서 투퇴하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승민 의원의 성격이고 그게 장점도 많다 봅니다. 저는 아까 제가 TV 토론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랑 TV 토론하는데 거기에 박지원 원장님이 등장하신 적이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네,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만 됐든 옛날에 뭐 평양대사가 생기면 박지원 원장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하여튼 본인이 국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군사 문제나 아니면은 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 신념을 벗어나는 분들과 교류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대신 나머지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거꾸로 말의 일관성을 항상 유지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본인이 시류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꾸고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지금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미동맹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 보수에서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미국은 제가 살던 미국과 다르다. 미국이 변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은 변해야 된다 정도의 스탠스를 저는 가져가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런 변화가 생겼을지는 저도 한동안 얘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변화의 폭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정해지겠죠. 네, 인물론은 이 정도 하고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을 하자고 제안하면 그런 뭐 한계, 문제, 그런 특징 때문에 같이 못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제가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TK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도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정당을 한다고 하면은 세대 간의 어쨌든 갈등이라는 걸 풀어내는 정당이 되도록 한다. 그럼 그런 아젠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2018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른미래당 시절에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추천사를 유승민 의원한테 부탁했어요. 네, 추천사 뭐라고 쓰셨냐면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읽어보길 권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세대 관점에서의 어떤 아젠다나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이런 추천사를 써주나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지점에서 이견을 좀 좁히지 않으면은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정책 원칙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늘 국민과 또 다른 정치인과 토론을 해서 합치점을 만들어가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막혀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저는 창당보다는 아마 무소속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하면 신당을 하겠지만 아니면 무소속 TK 출마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TK가 아니라 좀 강남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바른정당 때 저희 그 투표 결과 나온 걸 제가 한번 다 분석해 봤었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서초구 잠원동에서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반포와 잠원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유승민 의원이 다른 곳에서 전국 평균 6. 몇 프로, 6.7%인가 득표했는데 서초, 잠원, 반포 쪽에서는 15에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 대선에서 그 정도면은 지금 가도 상당한 지지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명분이 좋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검사 공천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게 붙어가지고 본인이 체급이나 이런 거 과시할 수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보다 나올 수 있다. 제가 유승민 의원이 앞에 계시면 그런 조언을 할 겁니다. 예. 그 지역구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온다는 거기는 서초, 을이고 여기는 서초. 갑이 이제 겁니다. 반포, 잠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돌출되겠죠. 지금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비록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렇게 명명돼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더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괴롭혀드리면 안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이준석, 유승민 다 사이가 좋거든요. 네. 거기에 금태섭, 양양자까지 어떤 보수 중도 신당으로 뭉쳐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뜨끔하네요. 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 한번 찾아뵈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카피 나왔습니다. 이준석 곧 김종인 만난다. 워낙 자주 만나 뵈니까 그건 뉴스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신당 얘기가 나오는 마당의 만남이면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경북 봉화 지역에서 그 송이버섯이 좋은 게 하나 입수돼가지고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같이 진짜 아니, 그것 때문에 저 감기 걸렸는데. 예. 진짜 그것 때문에 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뭐 아주 순진하게만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됐을 때 감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견제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뭐 언론인의 촉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주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영상 앞부분에 대통령 모습이 보였고요. 또 옆에 수석 비서관들입니다. 그제 야외 분수정원에서 회의를 한 장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좀 한가롭게 봤거든요. 지금 시점상.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뭐 위장쇼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네. 거기 국민통합위원회 90명 만찬장에서도 당정 소통을 해라. 네. 심지어 오늘은 비판적인 언론과도 더 많은 접촉을 해라. 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다 아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다 알고 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잘했으면 좋은데 저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나온 그 뭐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가 소통, 통합인데 이것만 놓고 그렇죠. 보면 뭔가 이 통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나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만나는 것은 소통도 통합도 아니고 짬짬이에요. 네.
반대 세력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래서 통합의 정치로 가는 거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네.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좀 명쾌하게 뭐 반성한다, 앞으로 바꾸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본심과 다르더라도.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뭐 소통을 하겠다 이런 갑자기 그러니까 나오는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가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수석 비서관들이랑 뭐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지 회의는 회의장에서 해야죠. 예, 저거는 소풍 가는 세팅의 그거고 예전에 우리 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조국, 임종석 텀블러 들고 걸어가는 사진 이런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냥 홍보용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보다는 실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었냐를 보궐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힌 데를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기자회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했던 게 뭐냐면은 최상병권에 있어가지고 전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홍범도 흉상 이전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혀를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거는 아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념에 제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런 흉상 이전 문제같이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로 너무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조치로 이거 당장 저는 전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네. 이러면은 딱 명징하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문제 삼은 것들은 다 제껴놓고 다른 방향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 앞에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랬어요. 17개월간의 그 오류를 인정해달라.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인정하는 모습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지금 사실 이제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 곧 가까워지잖아요. 그 1년 전에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 청춘이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됐는데 지금도 넘겨버리잖아요. 그때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있죠. 네.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송 참사도 그대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막혀 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뭐 한가하게 저는 아니죠. 예. 그래픽 준비된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분수정원에서 좀 여유롭게 한가롭게 소풍처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국민통합위원회 어떤 글귀가 내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넣어주세요. 네, 지금 국민통합 밑에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표준이야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한 건가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길을 내는 거죠. 국민의 길이 아니니까 문제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의 사진사를 제가 추천했거든요. 원래 유승민 의원 사진 찍던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 사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북한 사진 보면은 아니면 중국 사진 보면은 어디에 섰나 갖고 이제 서열 순위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그냥 가장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보는 방향을 봤을 때 좌한길 우 기현이거든요. 네. 예.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당 대표가 월등하게 서열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좌한길 우기현 해놓고 그 옆에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세운 거는 사실상 국정 운영의 절반, 왼쪽 절반 정도를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선포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간단한 사진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이 여럿이어서 그 강요들은 따로 찍었던데 다른 사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또 바로 뒤에 서 있더라고요. 배후인가요? 제가 한 가지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자료 화면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취임식 찍을 때 보통 취임식 뒷자리가 야당 대표거든요. 저는 화면에서 빼더라고요. 그때 박지현, 윤호중이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있거든요. 그 둘을 안 치고 저는 그 왼쪽에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 앉히더라고요. 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배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권력 구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 한 가지 더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대로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국민통합이 만찬장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언론에 뭐 반성, 대통령 반성 언급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정말 이러면서 기사를 봤더니 국민통합위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본인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 지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본인과 내각이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겠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조언을 못 받아들인 점을 반성한 거예요. 반성하는 거지 국정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실 저런 거 저 말씀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문가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것을 버리고 국민통합위원회 그 공유해서 해라. 네. 이건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일 앞세웠는데 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직이 개편됐습니다. 네. 이건 용산 작품인 거죠? 저 지도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용산 작품이기 때문에 개편도 당연히 그렇겠죠. 저 지도부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건데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2기 지도부 출범시키는 경우 본 적이 있어서 선거 지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2기 지도부 출범시키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일 겁니다. 그래도 일부 언론은 친윤색채가 좀 옅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보십시오. 강서 선거 패배 후에 조중동 보수지마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위 보수에 거두라는 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도 지난주 칼럼을 보면은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적을 했어요. 예. 말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끝났다. 네. 이제는 투표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마저도 필패를 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뭐 좋은 용비어 창가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언론들도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성하라고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데 당신만 저렇게 김한길 데리고 놀고 있으면 되냐 이거지. 논조가 바뀌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김기현 체제 2주 정말 못 가는 겁니까? 저는 2주가 아니라 원래 최고위라는 거는요. 정당의 최고 지도부고 그 여당의 대표로 하면 뭐 의전설 6위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권위를 다 상실했습니다. 네. 네. 저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겠다, 아니면 뭐 공관위를 조기 출범시키겠다,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 혁신을 출범시키겠다. 그 모든 하부 조직의 권위는 최고위에서 나옵니다. 예. 그럼 최고위에서 다 패장인데 정말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게 원균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민감하긴 한데 칠천량에서 대패를 당한 다음에 그 장수가 만약 원균이 살아남아가지고 명량해전 때 가가지고 12척 가지고 야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니까 뭐라도 있겠지 하면서 버텼던 거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원균이 그 자리에 또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2기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장수는 교체되어야 된다. 그런데 장수가 교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수를 하면 선출직들이죠. 아니면 이게 최고위가 비대위로 교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실무 참모들만 바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용산이 있으면 버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2주 최대 2주밖에 못 간다. 2주 안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체제가 지속되지 어렵다는 거를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신께서 상당한 무리수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다 날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책임일 것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외력을 행사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양식이 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또 그걸 지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할게요. 삼국지 보면 또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조조가 이제 순욱을 정리하려고. 근데 순욱이 워낙 공이 많고 아니면 순욱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빈 밥그릇을 도시락통을 보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빈 밥통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빈 밥통을 보고 순욱이 아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구나. 스스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나는 당신을 자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봐라 하지만은 보십시오. 바로 아까 언급했던 보수 언론들이 다 비토를 놨잖아요.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반농담 말씀드리면요. 당대표 저 빼고는요. 모든 당대표가 제가 지금까지 찾아봤어요. 다 아침에 모두 발언을 보좌진한테 맡겼거든요. 그럼 전부 다 야밤에 나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을 버무려가지고 모두 발언이 나옵니다. 그만큼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네. 그런데 그 신문들이 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부정당한 상태입니다. 이게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이주대로 끝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면전에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기 퇴진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이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든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어요. 예. 언론계도 없어요. 오늘 또 제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 5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얼마 가겠어요?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결국 김기현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바꾸면은 누가 복권했어요? 누가 공천했어요? 누가 전국 선거로 격상시켰어요? 누가 지역감정 불러일으켰어요?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기 때문에 방패 막이로 거기다 앉혀놨지만은 김기현 대표에게는 뭐만 남냐? 정계 은퇴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총선을 패배하면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는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조기에 퇴진한다. 네,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부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말했던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혁신이 발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 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 구색이 갖춰진 혁신위를 출범시키는데 상당한 난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혁신위원들도 뭐 혁신위원회가 목적이 아닐 텐데 지금 상황에서 가자마자 뭔가 위상이 흔들릴 만한 조직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당직자하고 카톡하다가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보세요. 책임진 임명직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니까 김기현 체제 끝났네. 곧 쫓겨나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번에 KBS인가 라디오 가서 김예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과 용산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김예지 의원이 솔직하게 답했냐면은 저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뭔가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걸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건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게 롱런하겠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대통령 측근 그룹,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 빠진 부분을 메꿔야 될 텐데 이 참모진 교체나 개각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우선 대통령실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예산 통과되면은 국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이 될 것 같아요. 총리는 안 거기서부터 바뀌나요? 출발해서. 총리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인준이 있으니까. 인준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으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절묘하게 10월 달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지 않는다. 예. 11월 달에 가서. 그래야 헌재에서 인용 혹은 기각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못 나가요. 사표를 못 내. 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막아버리고 총리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보면은 저는 총리 못하죠. 네. 그럼 이 대통령 참모 그룹은 많이 바뀔 것 같고 내각은 어느 정도 어디가 1순위라고 보십니까? 못 바꿔요. 내각은 못 바꾼다. 아니 청문회 리스크를 그렇게 겪은 다음에 지금 여가부 장관 하나 다시 찾아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못 바꾸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가 용화대 가버리면 거기 채워야 돼. 거기는 지금 소폭으로 할 김기대 대통령 실장이 경제 관료니까 그리 가겠죠. 서로 자리를 바꾼다.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하지만은 어렵죠. 그러게요. 하여튼 뭐 여러 설들이 나올 텐데 대통령 참모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 뭐 사실상 팩트로 보이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뭐 진영 교체나 개각 이런 것들은 참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용산에서 또 그리고 출마를 위해 가지고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약간 봐야 될 것인 게 제가 아는 모 대전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인사가 사실 대전에 사무실도 이제 준비하고 출마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난주에 포기하고 상경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가서 공천 경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 뛰어가지고 공천을 받는다 한들 대전이 전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전국이 다 막히는 겁니다. 인사 적체도 생기고 안에서 지금 사실 뭐 대통령실이라는 게 일이 많고 뭐 박봉이고 한데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나중에 공천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퇴직금입니다. 이걸 못 챙겨주면은 급료를 못 받은 군대, 퇴직금 못 받은 군대 이런 사람들은 반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리고 대선 때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도 이번에 녹취록도 터지고 있지만은 뭔가 매달려서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 민원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게 정권 3년차, 4년차의 정권이 가장 위험해지는 요소입니다. 2년차 정도까지 사람들이 참아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3년차, 4년차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그런 적도 없는 겁니다. 그게 레임덕 대통령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년 총선 끝나면은 물리적으로도 3년차예요. 정권. 레임덕이 옵니다. 예.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특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에 줄을 잘 서는 DNA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 투쟁하는 DNA가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한테 줄 서지 지는 태양한테 줄 서냐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안 나올 거 뭐 국회의원도 안 나올 건데 지금 바뀌어야 돼요. 네. 지금 솔직하게 바뀌지 않으면 진짜 험한 꼴 당합니다. 예, 원장님이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시지만 안 바뀔 거를 알고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다른 게 저분이 촉구해야지. 제가 저분이랑 극한 대립까지 예전에 대선 때 갔던 이유는요. 사람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 선대위 안 할게 하고 저 지방 가 있고 이랬을 때요. 다 시시각각 그 당사의 사무실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토시 하나까지 다 전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말이 되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도 대선 지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던 거로 전 기억해요. 그러니까 숙제도 풀었겠죠. 물론 뭐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푸셨죠.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일 때는 움직일 겁니다. 근데 너무 늦지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 그 얘기한 그 말씀이 당신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분이 주변에 최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정말 오랜만에 연락 왔구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박시성을 가진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박지원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특히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 원로들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읽어보고 바뀌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랐던 그 시리즈물이거든요.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송상현 교수 같은 분, 천하람 그 임평기 상사의 모친 되시는 분, 저도 자주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모친 분이 굉장히 이제 심성이 올곧으신 분인데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치적 발언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면에 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조선일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반박하려면 이 천하람 유족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진짜 꼭 어느 정치학자가 얘기했으면요. 내가 전문가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지만은 천하람 유족이 했을 때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굉장히 비중 있게 글쎄요. 조선일보의 의도가 보입니다. 아니,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제가 대통령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뭐 대체로 다 같은 방향의 말씀이셨는데 대통령이 과연 바뀔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디톡스 준비한 두 가지 주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건강에 좋은 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죽어도 핑크를 마시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제? 네. 끝날 때 한번 짠하고요. 일단 드십시오. 아까 이제 뭐 참모진 교체, 개각 이런 얘기 다 이제 총선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김은혜 수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은혜 나가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난감한 게 도대체 뭘 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지금 생각으로는 이분이 지금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게 김기현 지도부의 실패를 예상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어르신들에게 당내 어르신들에게 절 좀 봐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템으로 잡은 게 이제 이준석 때리기인 것 같은데 일장추몽입니다. 일장추몽 아니고 추몽이다. 가을에 정말 길고 긴 허망한 꿈입니다. 비슷하게 전망하시나요? 그분은 안 돼요. 네, 그만 듣겠습니다. 욕심이 많아. 내가 얘기하니까 나랑 같이 했는데 내가 당대표인데 이게 우리는 뒤로 물러서자. 김성식 당대표. 지금 전라북도 지사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세우고 우리는 뒤에 서서 손학규 서울시장 내가 저기는 천정배도 설득해서 천정배 경기도지사 다시 광주에서 소환하자. 안철수 부산시장 정동영 전북지사 광주를 박주선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 하니까 박지원 전남지사 해서 광주에 아주 젊은 신인을 하나 발굴해보자.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은 서울, 내일은 부산, 모레는 수원 이러고 다니면은 저 미친놈들 나왔네? 하다가도 그래도 김성식, 김관영 젊은 친구들하고
뒤에 서 있으면 그림이 되지 않냐.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 욕심 자기가 때문에 서울시장하고 대표를 해야겠다 이거죠. 예. 그럼 망한다 떨어지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외치면 복원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복원! 어느 날 내가 중독되어 있는데? 뭔 중독? 마키아벨리 중독? 촌철살인 박진영. 변희재의 직설과 독설의 향연, 확실한 깊이를 보여드립니다. 마키아벨리.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